네, 조금 전에 주택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식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DTI 기준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작은 금액, DSR 기준 그러면 LTV하고 DSR 비교해 가지고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그 아파트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LTV가 만약에 LTV가요 50%였는데 LTV가 6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이 사람이 기존에 LTV가 50%일 때 기존 대출이 있어. 50%일 때 기존 대출이 있단 말이야. 그 이 사람이 LTV가 60%가 되니까 추가로 대출을 받으러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이 사람이 예전에 아파트 살 때 50% 자기 아파트에 50% 대출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제 LTV가 정부가 60%를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대출을 더 받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아, 대출을 더 해준다는 은행에서. 그래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존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항상 문제 풀 때. 그러면 LTV 기준으로 50%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몇 프로로? 60%로 해가지고 대출 처음 받는 것처럼 구해서 기존 대출을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기존에 뭐 대부 비율이 얼마가 얼마로 됐다 이런 거 나오면 예전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새로 적용되는 대부 비율을 해가지고 구하고 처음 대출 받는 것처럼 항상 처음 대출 받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액 구한 다음에 앞에 있던 기존 대출은 어떻게 해라?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가 대출 가능 금액인데요. 이것도 제가 바로 그냥 식을 바로 적어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 이제 원리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상가 대출 가능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LTV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LTV 기준은 어떻게 구합니까? 저기 있죠? 부동산 가치에다가 LTV 곱하면 되겠죠. 그죠? 네. 곱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은 DTI와 DSR을 썼잖아요. DTI와 DSR은 뭐를 기준으로 구한 거라고요? 소득. 차입자의 소득. 그렇죠. 자, 근데 상가는 보세요. 상가는 그 상가 건물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주택이라는 부동산에서 수익이 발생됩니까? 수익이 발생 안 되니까 그 돈을 빌리러 온 차입자의 소득을 보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얼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그 상가라는 건물 자체에서 수익 창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상가는 상가 그 자체에서 소득이 나니까 DTI나 DSR 기준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어느 정도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돈 갚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 뭐가 있더라? 그게 부채 감당률인 거예요. 부채 감당률,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부채 감당률 기준을 쓴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기준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기준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대출 가능 금액은 부채 감당률 기준을 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간단해요, 식이. 간단하다고. 그러면 아까 저기는 주택이니까 차입자 소득을 가지고 했잖아요. 얘는 상가니까 순영업 소득이죠, 이제. 우리 상가에 순영업 소득 있잖아. 영업 현금으로 할 때. 여기다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DTI나 DSR은 곱했죠? 얘는 나눕니다. 부채 감당률을 나눠요. 그리고 나서 저당 상수 나누면 돼요. 식 간단해요. 그래서 상가 대출 가능 금액은 나누기 하면 돼요. 나누기.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 DTI나 DSR은 DTI를 곱하죠. 그죠? 그러면 DTI가 상승, DTI가 확대가 되잖아요.
그럼 대출 가능액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왜 낮아진다고 그래? 곱하면 커지지 않나요? 맞아요. 곱하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DTI와 DSR이 커지면 대출이 많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얘는 봐요. 나누죠. 그럼 부채 감당률이 높아지면 대출이 많이 된다, 적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부채 감당률을 높이면 대출은 적게 됩니다. 자, 그래서 LTV, DTI, LTV와 DTI를 이 둘은 상향 조정하면 대출이 많이 된다, 대출이 적게 된다.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채 감당률을 상향 조정하잖아요. 부채 감당률을 상향 조정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많아진다, 작아진다? 작아져요. 반대예요. 왜? 왜냐면 쟤는 곱하고 얘는 나누니까. 기억합시다. 네. 자, 그럼 질문. 그럼 은행이 대출을 적게 해주려면 LTV와 DTI는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부채 감당률은요,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잊어먹지 마. 이런 게 어려워.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잘 잊어먹어.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은행이 대출 관련 위험을 낮추려고 그래. 은행이 대출 관련 위험을 낮추려고 그래. 그럼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돼, 적게 해줘야 돼? 그럼 LTV와 DTI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낮춰야 되고요. 부채 감당률은요? 그렇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오케이? 꼭 기억한다. 시험에 잘 내는 용어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가능 금액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보시면 시장 가격이 5억이고 나중에 적고 문제를 봐야 돼. 나중에 적으세요. 문제할 때 문제를 따라와야 돼. 시장 가격이 5억, 지금 안 지울 테니까 나중에 적으세요. 시장 가격이 5억이고 순영업 소득이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대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왔다, 그죠? 그럼 기존 대출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럼 나중에 기존 대출은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준을 보는 거야. 그럼 LTV 기준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5억짜리라고 그랬잖아, 5억 원. 그죠? LTV가 몇 프로다? 60%죠. 그러면은 LTV 기준 5억에다가 0.6을 곱하면 되죠. LTV는 다 곱합니다. 부채 감당률만 나누는 거야. 또 여기다 나누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3억이죠. LTV 기준으로는 3억이 대출이 된다고요. 자, 이제 부채 감당률인데 순영업 소득 얼마입니까? 1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억은 나누기 부채 감당률 얼마인데요? 부채 감당률 그 밑에 2라고 있죠. 2. 처음이니까 빨리빨리 잘 안 찾아지겠죠. 자꾸 하다 보면 빨리 찾아집니다. 2. 그 다음에 뭐로 나눠야 된다, 이제? 저당 상수가 얼만데요? 네? 0.2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계산기 들고 1억 나누기 2 나누기 0.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2억 5천 나와? 2억 5천만 원. 그러면 2억 5천만 원 하고 이 3억은 하고 둘 중에 어떤 금액? 작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고요. 그럼 2억 5천이 대출이 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존 대출이 있다고 그랬잖아. 기존 대출이 1억이죠? 그럼 이걸 빼. 그럼 추가 대출 얼마 된다는 거야? 1억 5천 할 수 있겠어요? 안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로 겁낼 필요 없다. 그 상가담보대출은 나누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 상수부터 먼저 나눠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누기인데 뭘 먼저 나눈다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출 가능 금액 문제는 계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그럼 이론에서는 뭘 대비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LTV는 자산 기준이다. 자산 가치 기준이다. DTI와 DSR은 뭐 기준이다? 소득 기준이다. 부채 감당률은 상가 담보대출 가능 금액 구할 쓴다. 그때는 순영업 소득을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LTV와 DTI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대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고, 부채 감당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출이 적게 된다는 의미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공인중개사가 LTV와 DTI가 올라갔다. 대출 많이 되겠네. 부채 감당률이 은행에서 올라갔대. 그럼 대출 좀 적게 되겠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든 상가를 팔든 중개를 할 때 대출을 반드시 받게 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LTV, DTI가 상향 조정됐다는데 대출이 많이 되나 적게 되나 이것도 모르고, 부채 감당률이 확대됐는데 대출이 많이 된다 적게 된다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정도는 구할 줄 알아야죠, 중개사가. 제가 김교사님 대출 이번에 얼마 될까요? 물어봤는데 글쎄요. 한번 어디 알아볼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틀리든 어찌됐든 간에 구하는 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부동산 가치가 5억인지 6억인지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거는 전에 그 국민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대출 전국의 아파트 시세 나오잖아요. 거기다 LTV 곱하고 선생님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득 물어보고 은행에 적용한 DTI 다 알 수 있거든요. DTI 곱하고 다른데 부채 뭐 없습니까? 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 상수 나누고 이러면 되지. 그렇다. 자, 그 다음. 자, 금융론에서 나머지는 제가 전에 1, 2월 때 일단 먼저 다 했는데, 오늘 일단 제가 안 한 부분 좀 할게요. 안 한 부분. 네. 자, 33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32. 네, 332. 거기 보면 주택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자, 이 주택연금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택연금은 노후에 소득은 없고 집은 한 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처분해서 자기가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그런 제도를 주택연금이라 그럽니다. 뭔지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주택연금은 어디서 하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해요. 그 위에 330페이지 위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면 3번에 주택연금 보정 보이세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자기가 할 집을 갖다 이렇게 담보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서를 끊어줘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직접 대출해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평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연금이 가능하겠다는 금액을 산출해가지고요, 보증서를 끊어줘요. 뭘 끊어준다고? 보증서를 끊어주면 이걸 들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돈을 그때부터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공사들은 직접 대출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소상공인 진흥재단이니 이런 데들 있죠? 거기 대출 안 해줘요. 거기 가면 전부 다 정서 끊어줘요. 그럼 그 정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물론 내가 들고 갈 이유도 없어. 자기 자체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바로 은행으로 서류를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주택연금에서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가입 요건 있죠. 여기가 일단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옵니다. 주택연금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자, 가입 요건 볼게요. 기업, 그게 별표입니다. 줄만 칠게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몇 살? 55세 이상이면 돼요. 둘 다입니까? 두 명 중 한 명입니까?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남편이 55세인데 와이프가 40살 괜찮아요. 무슨 말 알겠죠? 여자가 56세인데 남편이 40살 괜찮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55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 부부 중 한 명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보유수인데요.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라고 돼 있죠.
9억 이하 거기 딱 동그라미 별표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9억이 초과되면 안 돼요. 주택이, 이거 아마 제가 나중에 개정되면은 그때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개정은 안 됐어. 지금 요즘 아파트 9억짜리 안 넘는 게 서울엔 잘 없잖아요. 아마 이게 좀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9억이다. 그래서 9억 이하 됩니다. 9억 초과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을 다 합쳤더니 9억이 초과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집을 한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 한 채 갖고 있을 때는 집이 몇 채, 얼마 이상, 얼마 미쳐야 된다고? 9억 이하야 돼. 근데 집을 한 세 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다 합쳤더니 9억이 초과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처분하면 괜찮아.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주택을 팔아가지고 9억 밑으로 내려가면 괜찮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지금 이름이 주택연금이잖아요. 이름부터가 주택연금이죠.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택만 되겠네요. 주택만 되겠죠. 그럼 주택이 아닌 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일단 만 55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부부 둘 다 부부 중에 한 명이다. 한 명. 두 번째, 주택만 가능합니다. 주택만 가능하다. 그럼 주택이 아닌 상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 주택인가요? 오피스텔 주택 아니죠. 오피스텔 안 돼요. 주택 아니에요. 일단 주택이 아닌 건 안 돼. 나중에 별도로 주의할 사항은 따로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만 되고 주택이 아닌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 아닙니다. 이거 주택법상 준주택입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주택인데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주택이지만 불가능한 거, 제외되는 거. 그게 뭔데요? 9억 초과 주택이에요. 9억 초과 주택은 안 된다고요. 9억 초과 주택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주택이 아니지만 되는 게 있다고요. 주택이 아니지만 가능한 거. 그게 뭐냐면, 잘 기억해 두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 원래 오피스텔은 안 돼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고 업무용이 있거든? 주거용 오피스텔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주거용 오피스텔은 돼요. 자, 노인복지주택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이 있거든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쭉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 이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란 말이야. 주택연금이 일단 주택만 된다. 주택이 아닌 건 안 되겠죠. 근데 주택인데 안 되는 게 뭐라고요? 9억 초과 주택 안 된다고요. 9억 초과 주택 안 된다고요. 근데 주택은 아니지만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두 개라고. 특히 이를 잘 기억해. 주거용 오피스텔. 이게 된 지가 한 얼마 안 돼. 한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주택이 가능한지 됐죠? 소득 기준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 소득이 없으니까 이거 받고 있는 거야. 소득은 본다, 안 본다? 안 봐. 소득은 안 봐. 넘기세요. 넘기시면 대상주택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억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 신고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이세요? 디귿은 뭐냐면요. 디귿은 제가 시험을 잘 안 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상가주택이라고 있어요. 상가주택. 상가주택은 뭐냐면, 뭐 1층은 상가고 2층에 주인이 살아. 이런 집들 있죠? 건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주택입니까? 상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주택으로 봐줘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얘기야.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이때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주택 부분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 원칙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상의 주택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상가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얘들은 보통 준주택으로, 우리 노인복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죠.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거주요건 돼 있죠. 반드시 거기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부산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 55세 이상인 분이 부산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근데 거기 안 살아. 그럼 주택연금 이용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실제 거기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 아들 집이야. 그럼 주택연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 본인이 살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주요건이야.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최소한 배우자라도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돼요. 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봐봐.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잖아? 난 거기 안 살아. 그럼 못 써요. 주택연금 못 받는다고요.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이 있고요. 종신 혼합이 있어요. 혼합 동그라미 해보세요. 혼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밑에 적습니다. 수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그럼 그 목돈 부분을 좀 인출해 쓸 수 있다고 미리. 그게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그래서 혼합형 나오면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다. 정해진 금액 말고 더 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요. 종료 사유 한번 볼게요. 그럼 주택연금은 어떨 때 종료하느냐? 부부 모두 사망할 때. 자, 예를 들어서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럼 원래는 끝이거든. 근데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그럼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받던 주택연금을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채무를 승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배우자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러면 배우자한테도 연금 계속, 남편이 받던 주택연금을 계속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부인이 그 남편이 받던 연금 나 모르겠다, 내가 못 갚겠다, 그러면 종료입니다. 그러면 갚든지 아니면 집을 팔아가지고 정리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와이프가 받겠다 그러겠죠. 그 사람도 이제 뭐 곧 세상을 하직할 때 진짜 버팅기고 싫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인수를 하겠죠. 대부분 다. 뭐 자기도 연금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부부가 다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종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뭐 주택 소유권 상실하면 당연히 종료되겠죠. 거기 화재 보이세요? 화재 동그라미는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종료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은행이 뭘 보고 주택연금을 계속 주는 겁니까? 집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근데 집이 불타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계속 돈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을 상실했대.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살지 않는 집에다 연금을 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집을 나중에 경매해서 걷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집은 연금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그 밑에 대출금 상한인데요. 적용금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변동금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상환인데요. 상환 3번에 그 별표. 자,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읽어볼게요. 자, 이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제 다 돌아가신 거야.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분들이 연금을 한 5억 받았어. 5억.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한 5억을 받았다 해볼게요. 자, 집을 처분했더니 3억밖에 안 돼. 그럼 2억이 부족하죠.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갚아라 소리 못해요. 아시겠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뭐 많이 주겠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자, 그 다음에 부족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때는 자식들한테 돈 갚아라 소리 못한다고 그랬죠.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지. 그러면 상속인들에게, 자식들에게 남는 금액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연금은 3억 받았는데 집을 파니까 5억이야. 그러면 2억은 자식들에게, 상속인들에게 배당해 줍니다. 그러면요, 모자란데 돈 갚아라 못한다고 그랬지. 이런 걸 소구라 그래, 비소구라 그래. 비소구예요. 기억해 주세요. 이 주택연금은요, 이걸 역모기지라고 그러거든요. 역저당. 우리 모기지 저당은 뭐냐면, 내가 일단 주택을 담보로 딱 잡혀.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한꺼번에 돈을 일시불로 받아. 그리고 나서 돈을 갚아가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담보대출 아닙니까? 그치? 근데 주택연금은 뭐예요? 내가 돈을 나눠서 받죠.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팔아가지고 갚는 거 아니에요. 저당하고 거꾸로죠. 일반 담보대출하고 거꾸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역저당, 역모기지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역저당, 역모기지는 비소구입니다. 돈 갚아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돈 다 줬는데 뭐 계속 줬다가 나중에 팔아가지고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 그 자체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담보 측정을 잘못한 거겠지. 어찌됐든 주택연금 역저당 역모기지는 소구다 비소구다? 비소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비소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환 보세요.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크죠? 그럼 남겠죠? 남는 거는 상속인한테 배당한다고요. 자,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작아요.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청구 안 한다. 그게 비소구라고요. 청구 안 하니까 비소구야.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통과. 자, 그 다음 저당 이동은 저는 다 했었고, 오늘 좀 일단 안 한 부분 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관리론으로 한번 가볼까? 관리론으로 한번 쭉 한번 가보세요. 개발도 전에 제가 다 했었고요. 일단 397페이지입니다. 개발론 제가 전에 한번 했었죠. 개발론 안 했어요. BTO, BTL 했죠. 안 했을 리가 없지. 자, 397페이지입니다. 관리론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관리론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렇게 많이 비중이 높은 데는 아닙니다. 자, 그 책에 397 한번 볼게요. 안 했어요? 네, 그때 못 들으셨나 보네요. 네. 자, 부동산 관리란 밑줄 칩니다. 부동산 관리란. 줄 쳤나요? 자, 부동산을 유지, 보존하고, 유지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보이세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주의할 게 있어요. 줄 칠게요.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줄 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관리에 뭐 이용, 보존, 계량 이런 것들은 관리에 해당이 되지만 처분하는 행위는 관리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 한번 볼게요. 밑에 참고 397 참고 보이세요? 자, 거기 별표합니다. 참고. 자, 거기 보면 유지와 계량이라는 게 나오죠. 이 둘 다 관리거든요. 유지와 계량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유지 보시면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보이세요? 그게 출제해야 돼요. 유지는 외형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 사는 게 유지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계량 보세요.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돼 있죠? 보여요? 그걸 가지고 구별하세요. 자, 유지는 말 그대로 유지야, 유지. 외형을 변화시키면 안 돼. 외형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지고요. 계량은 뭐라고요? 외형을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걸 계량이라 그런다. 꼭 구별해 주시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98인데요. 자, 부동산 관리론에서는 어디에서 시험에 많이 내느냐?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 부동산 관리의 분류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일단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재산 관리를 임대차 관리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자산 관리. 관리를 나눌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복합 개념 있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런 관점에 의해서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관리를 나눌 때 나누는 방법이 그리고 이러한 관리들을 내가 직접 할 거냐, 그걸 자가 관리 또는 직접 관리라 그래요. 아니면 이러한 관리들을 남한테 맡길 거냐, 위탁 관리라고 그럽니다. 위탁 관리는 간접 관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일부는 내가 직접 하고 일부는 맡기고 혼합이라 그래요. 혼합 관리할 거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관리의 분류 세 가지 있죠. 관리를 일단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내요. 한 문제를 여기서 제일 많이 낸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 관리가 뭐고, 재산 관리가 뭐고, 자산 관리가 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설 관리 한번 보세요. 그게 398페이지 시설 관리 나오죠. 시설 관리는 이름부터가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소극적 관리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보이시죠? 이런 게 시설 관리예요. 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이 되는지 그 시설을 봐야 안 되겠어요.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지 시설 관리죠. 그래서 설비의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그리고 청소를 자주 해야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재해를 막아야죠. 방제. 그리고 도둑이 침범하면 시설이 안 되잖아요. 방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또는 재산 관리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수입 목표를 수립한다든지 지출 계획을 이런 말 보이세요? 그 1번, 2번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4번 하고요. 임대차 유치 및 유지입니다. 임차인이 나가면 임차인을 모집해야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자산 관리인데요. 얘가 중요하죠.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자산 관리, 거기 소유주나 기업의 불을 극대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치를 정진시키는 게 목표예요. 불을 극대화, 가치 정진, 그럼 자산 관리야. 이거는 적극적 관리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건물주의 부를 내가 좀 높여줄 수 있을까? 이게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보세요. 매입 매각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리스크, 포트폴리오 이런 말도 시험에 잘 내요. 그러면 매입 매각, 리스크, 포트폴리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관리다? 자산 관리다. 자산 관리, 자산 관리, 자산 관리.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특히 중요하다. 잘 냅니다. 얘는 잘 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이제 말 그대로 법률적 관리는 법적인 거를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럼 법률적 관리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권리관계,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은 기술적 관리가 먼저 나오는데 400페이지 저는 법률적 관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법률적 관리 400페이지 동그라미 3번 폈습니까? 네. 거기는 밑에 박스를 보는 게 더 좋아요. 박스의 정리가 더 잘 돼 있어요. 자, 법률적 관리 보면 우리 책은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으로 나눠서 해놨잖아요. 굳이 안 나눠도 돼요. 자, 거기 보면 권리란 말 보이세요? 계약이란 말 보입니까? 법적 관리라고. 권리, 계약 나오면. 그리고 거기 토지 도난 방지 대책 보이세요? 거기 줄치고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법률적 관리입니다. 여러분, 토지를 도난 맞았다. 토지를 도난 당했다. 누가 들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토지 누가 밤에 뭐 들고 갔어? 아니죠.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누가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토지를 도난 당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권리관계, 계약관계를 제대로 안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무슨 관리에 들어간다? 법률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옆에 경제적 관리 있죠. 경제적 관리는 그냥 돈과 관계된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회계관리 보이세요? 돈 냄새 나잖아. 인력관리 줄치고 별표예요. 인력관리 줄치고 별표예요. 자, 그 다음 기술적 관리입니다. 기술적 관리는 물리적 관리, 외형을 관리해 주는 거야. 경계 확정 보이세요? 경계 확정 줄치고요. 그 밑에 건물 부지의 부적응 개선 보이십니까? 네, 거기 별표입니다. 거기 별표입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거기 별표하세요. 별표했나요? 네. 그럼 봐봐요. 조금 전에 여기 기술적 관리에 보면 위생, 설비, 보안, 보존 이런 말 보이시죠? 그러면 이 기술적 관리를 여기에서는 어디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시설 관리겠죠. 맞아요? 그러면 재산 관리할 때 아까 수입 목표를 잡고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말 나왔지? 그럼 그건 경제적 관리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산 관리도 경제적 관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자산 관리를 할 때 법적인 계약서라든지 권리관계를 검토할 때는 뭐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는 방식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기술적 관리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있죠?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기술적 관리입니다. 시험에 잘 내니까 잘 기억해 둡니다. 건물하고 땅이 안 어울린다고요. 이걸 개선시킨다고요. 그런 거는 외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기술적이라는 게 물리적이라는 얘기거든. 자, 그 다음 지금까지 했던 이런 관리들을 내가 직접 하겠다. 자가관리예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위탁관리입니다.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겨야 되겠다. 혼합관리입니다. 여기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가관리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내가 직접 할 때의 장점, 내가 직접 할 때의 단점. 우리 책에 나중에 체크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위탁관리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럼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요. 자가관리의 장점이
위탁관리의 단점이에요. 자가관리의 단점이 위탁관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다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하나를 잘 기억하고 나머지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401페이지예요. 401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어요. 표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나오죠. 자, 자가관리는요 직접관리입니다. 그럼 이 자가관리는 큰 부동산에 적합할까요? 작은 부동산에 적합할까요? 그렇죠. 소규모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위탁관리는요 대규모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자가관리 장점 볼게요. 첫 번째, 기밀 유지와 보안이 유리하다 보이세요? 그거 줄치세요. 내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건물의 단점, 흠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지겠죠.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여러분 집안일도 보세요. 내가 직접 집안일을 하면 우리 집안의 내용들이 밖으로 소문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만 뭐 다른 집안 가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정원사,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을 두면 집안의 일들이 밖으로 새어 나가겠죠. 재벌집 내부 사정이 어떻게 새어 나오겠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나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새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면 기밀 유지와 보안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가관리의 장점이니까 위탁관리는 뭐로 갈까요?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 애호정신이 높다. 이게 줄칩니다. 애호정신이 뭐예요? 아끼는 마음. 왜? 내 건물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아끼는 마음이 강하겠죠. 그죠? 그 밑에 종합적 관리 용이 보이세요? 여기는 줄치고 별표하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자가관리는 내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적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종합적 관리 용이하다 기억합니다. 자가관리다, 위탁관리다. 자가관리 장점이에요. 그리고 신속한 업무 처리는 이해됩니까? 내가 직접 하니까 신속하죠. 자, 우리가 위탁 관리한다는 건 남한테 맡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남한테 맡기면 뭐가 나가겠어요? 수수료가 나가겠죠. 그럼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수수료가 절약이 되겠죠. 자, 단점 가볼게요. 단점. 거기 타성화 밑줄. 타성화가 뭐냐면 이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늘 하다 보니까 그냥 소홀해지는 거야. 내일 또 하지, 다음에 하지 뭐. 뭐 이게 전기가 나갔어. 내일 갈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전문성 결여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비가 필요 이상 상승 보이세요? 그게 별표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돈이 불필요한데 자꾸 나갈 수 있어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비가 필요 이상 많이 든다. 그리고 그 밑에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란 말 보이세요? 이거 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관리하거든.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처남이 논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 그럼 뭐 회사를 보내. 뭐 관리실에나 뭐 일자리 하나 만들어 볼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왔더니 자 일을 못해. 자르면 집에 가 혼날 것 같아 와이프한테. 자르지를 못해. 인사가 정체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비가 자꾸 나가게 되죠. 맞아요? 그런 거 단점입니다. 그러면 자가관리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면 위탁관리의 장단점은 반대로 하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 위탁관리의 단점만 봐봐요. 위탁관리의 단점에서는 맨 밑에 위탁 수수료가 나간다. 그죠? 위탁 수수료가 나가죠. 자, 그 다음 혼합관리 보세요. 혼합관리는 뭐겠어요?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내가 하잖아요. 여기 줄 하나만 치겠습니다. 거기 단점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이 줄 치세요. 거기 시험에 잘 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정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자가관리를 먼저 할까? 위탁관리를 먼저 할까? 얘를 보통 먼저 하죠. 내가 직접 해봐요. 그지? 그 다음에는 뭐 할 것 같아요? 바로 위탁할까요? 혼합해보죠. 별로 안 중요한 거는 맡겨보는 거야. 별로 안 중요한 건 내가 그대로 계속 하고. 우리가 보세요. 회사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사장님이 자기가 직접 다 하다가 직원이 좀 똘똘해. 그럼 얘한테 다 맡겨버립니까? 안 그러죠. 일부만 맡겨. 일 네가 해봐봐. 이것만 좀 네가 이번에 책임 좀 해봐봐. 했더니 잘하네? 이것도 좀 해봐봐. 이제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키 줄게. 네가 알아서 그냥 여기 다 네가 해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가관리, 혼합관리, 위탁관리. 그래서 혼합관리는 자가에서 위탁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맞아요? 자가, 혼합, 위탁 이런 순서대로 보통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들은 요즘 다 위탁해버리죠. 하지만 조그만 아파트들은 거기 뭐 부녀애들이 직접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청소하자 이럴 수 있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가관리, 그 다음에 혼합, 위탁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관리의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40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